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이 어떤 인간상을 꿈꿨느냐, 플라톤의 인간학, 인간론이 어떤 인간론이냐를 살펴보았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적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플라톤의 국가론 자체도요, 플라톤의 이상적 인간론, 이상적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플라톤의 인간론과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 인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것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죠. 플라톤 이래로 또 선대의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전통이기도 하지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전통을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전통 쭉 이어져 내려와서 말입니다. 피타고라스까지 쭉 연결되어져 내려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었던 헬레니즘 시대의 신플라톤주의까지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어느 곳에 놓여 있느냐? 인간 속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어디에, 인간 육체의 어느 부위에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하나의 어떤 토론거리로 제기되었던 것이죠. 논쟁거리로 제기되었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인간 몸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정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영혼은 머리와 가슴과 복부, 배, 머리와 가슴과 배에 인간 영혼이 퍼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그 영혼을 이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영혼을 감성 내지는 열정이라고 부르고, 배, 즉 복부에 있는 영혼을 욕망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영혼을 이성이라고 하고, 이 이성이 가져야 될 덕목, 즉 이성의 탁월함, 이걸 아레테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아레테라고 하죠. 아레테인데요. 이 아레테라는 이 말을 이 명미권 학자들이 이제 벌처라고 번역을 했죠. 덕 이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사실 아레테는 벌처라는 뜻이 아니죠. 이 아레테란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엑셀런시,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머리에 있는 영혼을 이성이라고 하고, 머리에 있는 영혼인 이성의 탁월함이 뭐냐 하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바로 이성의 탁월함이죠. 이성이 탁월함을 발휘할 때 바로 지혜가 분출되어져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축구 선수의 탁월함은 뭡니까? 탁월함. 메시를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해 본다면, 메시의 탁월함은 뭡니까? 뛰어난 드리블 실력이겠죠. 메시가 드리블을 치고 이렇게 드리블을 모는 것을 보면 예술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참 메시가 드리블을 아주 탁월하게 잘 친다, 그죠? 신기에 가깝다, 이런 말 쓰죠. 아레테, 이건 탁월함, 그러니까 아주 신적 경지의 어떤 차원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아레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의 드리블 실력은 신기에 가깝다. 신기에 가깝다에 해당되는 헬라스 말이 아레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영혼을 이성이라고 하고, 이성의 탁월함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슴에 있는 영혼은 뭐냐? 감성 내지는 열정이 가슴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성 내지는 열정의 탁월함이 뭐냐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이 감성 내지는 열정이 탁월하게 발현되었을 때, 그죠? 그 덕목적 뭡니까? 아레테, 탁월함. 이것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복부에 있는 영혼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욕망이라고 불렸죠. 그 욕망의 탁월함, 욕망의 덕목, 욕망이 탁월하게 구현되는 것은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절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 무절제하면 그것은 욕망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초코파이가 맛있다고 해서 두세 개를 먹으면 맛있는데요. 그거 맛있다고 해서 30개, 50개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전혀 맛있지 않겠죠. 우리의 욕망은 뭡니까? 아주 불쾌감으로 퇴색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부에 있는, 즉 뱃속에 있는 영혼을 욕망이라고 불렀고, 이 욕망의 탁월함은 절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에 따르면 머리에 있는 영혼을 이성이라고 하고, 이 이성의 탁월함은 지혜인데 이 지혜를 대변하는 계급이 철학자 계급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슴에 있는 영혼을 열정 내지는 감성이라고 했고, 이 탁월함은 용기인데 용기에 해당되는 계급이 군인 계급이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그 뱃속, 즉 복부에 있는 그 영혼이 욕망인데, 이 욕망의 덕목 탁월함은 절제고, 이 절제의 덕목을, 이 탁월함을 구현해야 되는 계급을 생산자 계급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계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예를 대장장이라든가 농사짓는 농부라든가 어부라든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제의 탁월함을 구현해야 되는 계급으로서 정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상적 인간이란 이렇게 지혜와 용기와 절제를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또한 이상적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상적 인간론인데요, 인간학인데요. 이러한 플라톤의 이 인간학이 인간학을 플라톤은 국가론에 대입시켜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보아야 될 주제가 뭐냐면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 내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머릿속에 영혼이 많은 인간이죠. 둘째는 뭐겠습니까? 가슴에 영혼이 많은 인간일 거고, 셋째는 뭐냐면 뱃속, 즉 복부에 영혼이 많은 인간, 이렇게 세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머릿속에 영혼이 많은 인간은 바로 이성이 풍부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성적인 인간이 머릿속에 영혼이 많은 인간이라고 플라톤은 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매우 똘똘하고 똑똑한 인간이 이 부류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학을 잘하는 인간이야말로 이성으로 충만한 인간이라고 플라톤은 보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플라톤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인간,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인간, 이런 인간들이 철학을 배울 것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아란 말이에요. 필로소피아란 말은 필레오라는 말이죠. 사랑하다는 필레오와 소피아란 말의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이란 건 지혜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성의 탁월함이 지혜라고요.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철학이라면, 철학은 누가 하는 거죠? 이성적 인간, 머릿속에 영혼이 많은 인간, 그죠?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학문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덕을 배운 자가 곧 철학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철학자라고 플라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 보면 그분들이 사실 철학자지요. 고전적 의미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요새는 지식은 많은데 사실 지혜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진짜 산더미 같은 그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특히 그 요즘에는 우리 SNS 상에서 보면 웬만한 지식들이 구글로 구글링을 하면 다 우리가 검색되고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산더미 같은 지식의
그 망망대 뭐 태평양 같은 지식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의 양은 늘어났지만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이 행복해졌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하고 살기 어려워져 가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어떤 양이나 지식의 어떤 분량이나 지식의 어떤 질에 대해서는 뭔가 많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엄청나게 심화된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것들이 지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느냐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가슴에 영혼이 많은 인간입니다. 가슴에 있는 영혼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열정 내지는 뭐죠? 열정 내지는 감성이죠. 열정적인 감성, 가슴에 있는 영혼을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감성, 열정이 풍부한 인간이 바로 가슴에 영혼이 많이 있는 인간인데 이런 겁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감동적인 것을 보면 눈물을 잘 흘리는 인간, 이런 인간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했던 가슴에 영혼이 많은 인간, 감성이 풍부하고 열정이 있는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의 슬픈 비극을 보면 자기가 당한 슬픔과 비극인 것처럼 비감해하고 슬퍼하고, 또 불의를 보면요, 그죠? 내가 꼭 그 어떤 그 불의에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더라도 비분간계하고 분노하고 공적 정의감에 의해서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가슴에 영혼이 많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고 감정 공감력이 대단히 있죠. 여러분 그 감정 공감력이 요즘 점점 많이 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자기 일 아니면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또 그런 것도 함부로 또 오지랖 넓게 간섭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나 뭐 이 감정 공감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대화 속에서 내가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감정에 공감이 안 되면 그 사람하고 사실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하기 싫은 것이 그 대부분의 인간들의 정서죠. 어쨌든 감정 공감력이 풍부한 인간도 가슴에 영혼이 많은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인간은 뱃속에 영혼이 많은 인간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영혼을 뭐라고 했죠? 욕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 앉으면 배고픈 인간, 방금 밥을 먹고도 남이 밥을 먹으면 숟가락 들고 다시 앉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욕망이 풍부한 인간으로서 이런 인간들일수록 절제의 탁월함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20대에 되면 먹어도 배가 고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그때는 뭐 짜장면 2그릇을 막 꽃배기로 2그릇을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앉아서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걸 구워 먹을 때 뭐 혼자서 뭐 10인분씩 먹고 하는 그 왕성한 식욕을 발현시키는 나이가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그 식욕이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식욕이 좋아도 이 절제하지 않으면 배에 탈이 나고, 그죠? 이 식욕으로서의 어떤 쾌감은 불쾌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뱃속에 영혼이 많은 인간, 그 영혼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 욕망의 탁월함을 플라톤은 절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들이 농부도 되고 대장장이도 되고 또 어부도 되고 생산계급이 된다고 본 것이죠. 철학자, 군인, 생산자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이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간론하고도 동일하죠. 지혜, 용기, 절제, 이 세 가지가 조화된, 이것을 인간에게는 4가지 탁월함, 사주덕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탁월함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상적 인간이라면 이상적 국가라는 것은 바로 철학자 계급과 군인 계급과 생산자 계급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야말로 이상적 국가라고 플라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이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조화를 겸비하여 정의로운 인간 내지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처럼 국가도 철학자, 군인, 생산자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플라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정치는 철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즉 진리를 아는 자가 정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아무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되고 사유가 안 되고 이성적 성찰이 안 되고 감정이나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판이 개판이 되고 정치판이 아수라판이 되고 그리고 시대를 타락시키고 각 분야의 모든 영역들을 타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을 찢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상국가에서의 정치는 철학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플라톤의 철인정치라고 불렀죠. 즉 철학자에 의한 정치, 이것을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에 의한 통치 내진 정치, 즉 철인정치는 민주적인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철인정치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인정치에 유사한 오늘날의 정치 이념이 곧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엘리트주의라는 것은 똑똑한 인간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귀족주의와 계급주의로 나아갈 수 있고 반민주적인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이 교수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요.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주도되는 어떤 정치 체제는 상당히 독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정치 체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가가 소양이 없고 어떤 이성적 성찰이나 어떤 안목이 없고 지적 안목과 지적 능력과 지적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런 인간이 정치를 하게 되면 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시대를 혼란과 소요 속으로 몰아넣고 각 분야들을 위난에 빠뜨리고요. 시대의 언어를 타락시키고 그 시대의 어떤 대중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이 플라톤의 이 비판은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철학자의 역할에, 군인은 군인의 역할에, 생산자는 생산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세 가지 계급들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야말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국가, 즉 이상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과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하나의 구조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되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론과 이상적인 국가론은 하나의 구조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이상국가론을 플라톤이 주장했지만 철학자들에 의한 통치, 군인들에 의한 국토의 방위, 생산자 계급에 의한 경제적인 어떤 업무의 수행, 이것이 이상적으로 구현된 국가, 이런 국가를 플라톤이 주장했지만 플라톤의 당대에 이런 국가는 실현되어진 적이 없죠. 아니 서양 철학의 역사와 정치사 속에서 철인들에 의한 통치는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관념, 플라톤의 머릿속에 있었던 국가죠. 그러나 플라톤은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상국가를 구현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철학자 왕을 철학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그리고 이 철학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아테네에 아카데미아라는 철학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플라톤이 이상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이상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아카데미아를 창설해서 아테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국가의 이념, 철학자에 의한 통치는 서양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구현되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요, 철학자들에 의한 통치가 구현된 인류 역사 유일한 예가 저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요, 조정 신료 대신들이 다 철학자들 아닙니까? 주작 성리학자들이잖아요. 그 선비들, 그 철학자들이거든요. 그 선비들이 이제 가거를 통해서 출사를 하게 되면 관직을 맡게 되고, 그 대소신료들이 이제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또 판서들, 그죠? 병조판서, 이조판서, 다 이런 조정 대소신료들이 다 유학자들,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철학자 중에 철학자, 즉 선비 중에 선비가 왕이죠. 그래서 그 도학정치라고 합니다. 그 도학정치. 도학정치에서는 선비가 신하가 되고 선비 중에 선비가 왕이 되는 통치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하라는 철학자들과 왕이라는 철학자가 서로 경연이라는 걸 토론하고 논쟁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조선 왕조의 시스템이었다면 아마 인류의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철학자 왕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통치된 국가가 조선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 시대가 이상적인 뭐 정치 체제고 국가 체제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도가 높아야 되겠죠. 예.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주체인 국민들의 민도, 그 폴리스의 시민들의 사회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높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깜냥이 안 되는 그 자격 미달에 전혀 어떤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그 시대와 그 국가가 위난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깜냥이 안 되는 인간에 의한 통치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한 그 이야기는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국가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모님, 자녀들 함께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 자녀 두신 분들 함께 한번 경청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한번 대화나 토론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